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찬배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이어졌죠. 민주당은 이른바 아스팔트 정치로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단 한 방울이라도 더 막아낼 수 있도록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끝까지 싸워서 막아냅시다. 자, 지난 주말 민주당이 아주 대대적인 집회를 열었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이었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4당이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집회를 열었는데요. 경찰 추산으로 7천여 명이 모였고 그중에는 민노총과 민변 등 진보단체 90개도 참석을 했습니다. 예. 지난 2008년이었죠.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와 또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들도 주로 이 집회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행사는 운동권 노래인 죽창가 공연으로 시작이 됐고요. 아, 죽창가가 나왔어요? 예,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본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일본이 이웃나라 눈치를 보면서 방류를 망설일 때 이런 폐악질을 가장 합리화하고 지지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윤 대통령은 본인이 일본 심부름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리인임을 명심하라는 등 다소 수위가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죽창가까지 나왔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저 오염수라고 하는 거에 방류 반대 집회를 그 민주당이 여는 걸 한 줄로 요약하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말라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죽창가가 나왔다는 얘기는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는 건지 아니면 일본을 반대하는 건지 저는 그 초점을 좀 민주당이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고 예. 죽창가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는 결국 이게 반일 정서를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중국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나라는 민주당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저는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 처리수 그 방류 반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 피해가 뭐 그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피해가 있는 건지 그러면 오늘 이 순간에는 어떤 피해가 있고 한 달 뒤, 1년 뒤 내지는 30년 뒤에 어떤 피해가 올 것인지를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설명을 듣고 뭐 저희야 이미 뭐 입장이 과학적으로 나와 있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기 전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막연한 불안감만 지금 어찌 보면 부추기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피해가 있는지 설명을 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특히 무대에 올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겨냥했습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를 향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맞서 싸워야겠죠. 네! 일본이 이웃나라 눈치를 보면서 방류할까 말까를 망설일 때 일본의 이런 폐악질을 가장 선두에서 합리화시켜주고 지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결코 눌려 억압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국민이고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자, 이런 야당의 규탄 집회를 본 국민의힘에서는 또 나왔네, 또 나왔어 라는 지적을 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선수들. 괴담 때마다 등장했던 그때 그 선수들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광우병, 사드 등 각종 괴담에 편승해 대한민국을 거짓 선동으로 물들였던 시민단체들은 다시 때가 왔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길거리에선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없음은 물론
괴담과 선전선동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자, 정미경 의원님, 그 선수들 하면 구체적으로 누굴 의미하는 걸까요? 그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특위가 있어서 아마 이제 많은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광우병 당시에 나왔던 단체가 195개 단체가 지금 현재 그 후쿠시마 이 어제 집회에 그대로 지금 등장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했던 사람이 지금 했던 사람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그때는 그 민주당하고 한 몸이 되지는 않았지만 예.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이 거의 민주당화돼서 민주당과 한 몸이 돼서 지금 저렇게 시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예. 핵심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광우병 사태 때도 광우병 자체에 대해서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명박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그분들이 다 얘기를 나중에는 하고 있어야 대놓고. 시간이 지나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얘기하는 건 결국은 자백하는 거나 저는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게 결국 국민 안전을 위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 민주당이 지금 저러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모든 국민들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광우병 사태 때는 그 지지율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반토막이 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이제 속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야당 의원 4명은 방일 시위에 또다시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이원영 국회의원입니다. 저도 구원을 외치겠습니다.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 투기 철회하라! 한일 간의 연대를 통해서 일본 국민들은 기시다 정부의 잘못을,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읍시다. 자, 그런데 이런 말로 인해서 당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고스란히 이런 피해는 당장 수산업자들이 떠안아야 될 몫이 됐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직접 하루 잡아가 당일 판매를 해가지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판매 가격이 지금 벌써 70% 떨어 있다 이 말이에요. 키로에 10,000원 나가야 될 것이 지금 키로에 3,000원 안 나가는데 그거 따지도 소비가 안 되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 피해는 이루말할 수 없다. 안 먹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줄초상이죠, 줄초상. 자, 특히 뭐 우럭, 멍게가 요즘 안 팔린답니다. 다른 것보다. 왜 우럭, 멍게냐? 콕 집어서 특별한 뭐 근거 없이 그냥 콕 집어서 현수막에서 우럭 어떻게, 멍게 어떻게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 등장한 단어는 그냥 바로 시장에서 외면당한다는 겁니다. 우럭이 무슨 죄가 있어요? 멍게가 무슨 죄가 있어요? 결국 지금 대통령실 구내식당 메뉴에 지금 우리 국내 수산물 올리기로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구내식당에 수산물을 집중적으로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갈치나 뭐 소라, 광어, 고등어나 가격 하락을 지금 겪고 있는 완도의 전복, 통영의 장어, 또 멍게와 우럭 등을 식당에 내놓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주일치 구내식당 점심 식단도 미리 공개를 했는데 일단 오늘 메뉴를 한번 살펴보면요. 모듬회와 고등어 구이가 나옵니다. 9월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우리 수산물을 주 메뉴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도 정부의 역할입니다만 M1 피해를 또 당하는 사람이 나오진 않을지 상주 때도 그랬었고 그리고 많은 그 피해들이 우리가 이미 경험해 왔지 않았습니까?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5번째 소환을 앞두고 있죠. 검찰이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사법방해 의혹을 받는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해서도 줄 소환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대표 측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증거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5번째 소환을 통보하면서 사법방해 의혹에 휩싸인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해서도 줄 소환을 예고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사 선임 문제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박찬대 최고위원과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대응을 위해 경기도청에서 공문을 빼내려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천준호 의원에 대해 각각 소환을 통보한 겁니다. 특히 박 최고위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뒤 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받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셨어요. 두 의원은 모두 지금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조사 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언제든 입건할 수 있다면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대표 측의 증거인멸 정황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9월 중으로 백현동과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딱 1년 전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했습니다. 취임 당시에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소망도 끝난 것이다 라고 강조했는데, 자, 그리고 1년 뒤 이재명 대표의 성적표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저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따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정권의 포갑에 총선 승리를 민주당이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물러나야 된다. (77.7%)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만 거대 야당을 이끌면서도 자신의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에 매몰됐기 때문에 지금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취임 1주년인데 168석이나 되는 거대 여당을 1년 동안 이끌었지만 그 성적표를 살펴본다면 다소 처참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78%에 육박하는 압도적 전당대회 득표율로 당선이 됐고, 또 재집권과 민생에 대해서 취임 일성으로 띄웠었는데 그 슬로건으로 유능한 대한정당까지 내세우면서 전국 민생 경청 투어를 한 반면에 무엇보다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로 이 민생 드라이브 자체가 탄력을 받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또 비명계 의원들이 거듭 대표직 사퇴 지금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도 전당대회에 돈봉투 의혹, 또 측근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 또 본인이 띄웠던 혁신위원회 조기 해체 등 이딴 악재들을 겪었는데 마땅한 돌파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지금 1년, 이재명의 1년을 쭉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 저 한 판에 다 넣지 못할 만큼 소환조사 뭐 이런 정도만 적어놔도 저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남은 임기도요, 사실 이제부터 또 소환 있고, 소환만 하면 재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작년에 처음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그러니까 도전한다고 했을 때 이미 당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표직 도전이 민주당을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 다시 만들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냐. 뭐 당시에 서른 의원 뭐 그렇게 직격탄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대표 나오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출발부터 저는 사실은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대표직을 맡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그로부터 1년 뭐 사법 리스크 방어에 1년 거의 다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는 자, 사법 리스크 방어, 수사 뭐 여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가 됐다면 지금부터는 수사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예. 끝나가고 이제 뭐 9월 달 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북 송금 문제나 이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럼 이제부터 남은 거는
그게 과연 구속영장이 제대로 처리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처리되든 뭐니까 구속 기소가 되든 불구속 기소가 되든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남은 1년은 이제 수사는 지나간 1년은 대략 수사받느냐고 다 보냈고 남은 1년은 아마 재판받느냐고 다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는 한 번이지만 보통 뭐 야당 대표 소환 조사는 한 번에 다 끝내잖아요. 보통은 재판은 이거는 뭐 한 번에 안 되지 아니 지금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지금 43차까지 아마 갔을 겁니다. 자, 거의 매주 뭐 심지어는 지금 그 대장동 재판부는요 일주일에 2번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인들이 반대해서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그런 것처럼 지금 재판을 몇 개를 받고 있습니까? 선거법 재판, 대장동 재판, 거기다 이제 앞으로 만약에 백현동 재판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일주일, 뭐 토요일, 일요일 빼면 닷새인데 닷새 중에 거의 서너 번 정도를 서초동에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예.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대표가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당한패의 주장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 목소리 들어보시죠. 총선 승리를 민주당이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물러나야 된다. 옥중공천 이 사태가 만약에 된다.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취 결정을 안 하면 그의 생각을 달리하는 의원들이 거취 결정을 해야죠. 자, 뭐 이상민 의원님 옆에 바로 계시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런 겁니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왜 그런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수사나 재판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검찰의 정략적 의도가 상당히 의심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빌미를 제공한 거는 이재명 대표인 건 틀림없고 그건 뭐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있었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지금 계속 수사받고 재판받고 이게 지금 여러 건이지 않습니까? 한두 건이 아니고 그 자체만으로도 대표직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런 사법적 리스크 이 먹구름에 있다 보니까 당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도 대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고 돈봉투건, 뭐 코인건 또는 혁신이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등등 건 뭐 이런 등등에 있어서 캐도남마처럼 해결한 게 없고 당이 그동안에 있었던 내로남불이나 위선적인 것을 부정적 이미지를 넘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넘어가기는커녕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이 같이 결부돼 가지고 오히려 부정적 이미지가 더 가중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쯤 되면 종래에 따르면 대표 그 뭐 죄를 졌냐 안 졌냐의 유무죄 판단은 사법적 판단에 맡기고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장애인이 되기 때문에 대표직을 물러나는 것이 그리고 본인의 억울함이 있다면 그거를 누명을 벗기는 데 집중을 하고 당은 그로부터 분리하고 차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대표직을 물러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좀 최근에도 그 대전에 있는 지역 방송에 인터뷰에서 물러날 이유가 없다. 그게 저희 이제 그걸 내세우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냐면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지지를 됐고 또 당내에서도 강성지 지지자들 지지를 받고 있고 대선 후보도 뭐 유력한 정치인들 중에 뭐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땐 이재명의 역설인데요. 그럴수록 저희 당은 더 어려워집니다. 당내 공론화도 제대로 안 되고 반론 차원에서요. 78% 지지율로 역대 당대표 된 사람 민주당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물러난다고 하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뭐 대안이 있나요? 지금 그냥 일단 물러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TV조선에서 어느 특정하신 분이 사장님 하시는데 그분이 물러나야 될 상황이 되면 TV조선에 뭐 사장할 분이 없습니까? 여기저기 하실 만한 역량을 갖춘 분도 있고 뜻도 있는 분도 있죠.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당이기 때문에 그럴 역량이 있는 분들이 많고요. 많이 쌓여 있고 또 할 의욕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워낙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 그 지지가
또 이런 강성 지지자들의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누구도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저는 지난 78%의 전당대회에서의 득표율은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투표를 안 했습니다. 또 라이벌 되는 분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이 대거 투표하고 그분들이 나오니까 저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뭐 그거는 뭐 이재명의 역설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 당이 안고 있는 문제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계속 이재명 대표직을 고수하는 것으로 넘어가면 결국 늪에 빠지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짧게요.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의 행태로 봐서는 옥중 공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럴 의지를 엿봤습니다. 아, 근데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 당이 어쨌든 지지도가 올라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본인이 진짜 뭐 도박하는 것이 아닌다면 결단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뭐 언동이나 뭐 표명한 걸 보면 끝까지 버틸 수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다른 분들은 만약에 거기까지 간다면 옥중 공천까지 간다면 이거 총선 앞두고 더 이상은 안 된다. 분당 가능성 또 엿보인다고 보시나요? 이제 제가 분당하면은 마치 제가 분당을 획책하는 사람으로 저기 뭐 이렇게 몰리고 또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말은 삼가하겠고요. 예. 다만 이재명 대표가 옥중에 만약에 구속이 된 상황에서 끝까지 대표직을 고수한다면 그러면 당내의 겨추 표명을 달리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예.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옥중 공천, 그러니까 옥중에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총선이 치러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그런 생각이 지금 있는 걸로 보여요. 예. 저희가 보기에. 그런데 그거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옥중에 있어도 지금 나와서 저렇게 활동하는 것보다 민주당 지지가 더 높다. 국민의힘보다. 아, 그러면 당연히 옥중 공천을 해야죠. 어찌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처럼 우리가 상상력으로 이재명 대표가 옥중에 있을 때 공천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실제 옥중에 있을 때 국민 여론은 저는 완전히 달라질 거로 보거든요. 예. 만약에 진짜 이재명 대표가 그 구속이 된 상황에서 내가 공천을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국민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예. 그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엄청나게 동의를 할 거라고 보고요. 예.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과 다르게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 공천을 받는다고 해서 내년 총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의원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아마 친명계가 먼저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옥중 공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섣부르다. 대략 한 뭐 정기국회 중후반쯤으로 넘어가서 그쯤에 가서 정말 이재명 대표 그때쯤에는 아마 결판이 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구속 여부가. 예. 그때 따져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5번째 소환을 앞두고 있죠. 지금 심경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포착이 됐습니다. 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분위기와 함께 SNS에 글을 썼다 지웠다 무려 6번이나 수정을 했다고요? 네, 지난 26일에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망한 소설 대북 송금 이런 제목의 글에서 김성태가 북한에 800만 불을 2019년도에 대신 내줬다고 하는데 김성태 회장은 평판이 나빠서 본인은 만난 적도 없고 접근 자체도 기피를 했다 이렇게 썼거든요. 또 이 접근이 실패를 하니까 마스크 10만 장 전달식 개최를 요청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의도를 파악하고 거절했다 이런 내용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첫 글에 이 제목으로 원래는 이래가지고 소설이 팔릴까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소설 대북 송금 또 망한 소설 대북 송금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점점 이제 변화를 시키면서 제목부터 이제 수정을 하기 시작했고 또 뭐 줄거리가 너무 엉성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문장은 줄거리가 너무 엉성하다 이렇게 좀 이렇게 단정적으로 쓰는 좀 더 주장을 어필하는 듯한 문구도 수정을 하는 등 모두 6차례나 고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자, 뭐 일단 그 조폭을 언급했다가 썼다 지웠다 했는데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 조폭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김성태 회장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는
공격형 언어를 계속 쓰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습성에 의해서 쓰긴 썼는데 좀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김성태 전 회장이요 더 많은 얘기를 알지 않을까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예. 후원금 쪼개기 후원금 한 것도 아마 검찰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타 수사로 계속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는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굳이 본인한테 김성태를 자극해서 유리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조폭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지웠겠어요? 아, 이제 김성태 자극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저는 지운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친명계에서는 깡패라는 표현은 우리가 먼저 한 것 아니다. 아, 이 장관이 먼저 하지 않느냐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김성태를 깡패라고 표현 직접적으로 국회에서 얘기한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 부분은 한동훈 장관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깡패라고 한 건 우리가 아니다. 하지만 노상강도라는 말을 했었고요. 노상강도한테 김성태 전 회장의 어떤 주장에 따르면 노상강도한테 후원금 1억 5천에서 2억을 받았다. 그리고 보통은 후원금 받으면 고맙다고 전화도 하는데 뭐 본인은 모르고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또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김성태 전 회장은 후원금을 자기가 낸 이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을 전달받고 그다음에 특히 그때 이제 이재명 지사를 바꿔줘서 본인은 직접 그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는 부인하지만 자 저는 왜 조폭이라는 단어를 썼다 지웠느냐. 우리 인터넷 검색어에 가보면 이재명 조폭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검색어를 넣고서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과거 SBS 뭐 관련 보도도 나오고요.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김성태 전 회장이 조폭 출신인 건 맞아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에 조폭이 그 대표적인 파벌이 2개 있었어요. 국제 마피아파라는 데하고 뭐 성남시장판가 종합시장판가 뭐 해서 예. 2개가 있었어요. 이 2개가 서로 경쟁적으로 하면서 국제 마피아파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에 여러 사람이 어른거렸던 것이 이렇게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논란도 됐고요. 근데 물론 그게 지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아직까지 입증된 건 없어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조폭이라는 단어를 뭐 김성태 전 회장이 조폭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걸 썼다가 잘못하면 본인 주변에 그동안의 의혹처럼 이렇게 그 공격을 받았던 조폭이라는 게 부메랑으로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썼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하여튼 그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 이재명 대표나 그 주변에서 저런 김성태 전 회장을 자극하는 말을 소송 방어상 무슨 도움이 돼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직도 의문이에요. 왜 아니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까요? 이재명 대표의 법률적 방어를 해주려면 그 불리한 진술을 할 사람들을 자극하면 안 되죠. 예.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 변호인의 말을 뭐 잘 듣는 분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그냥 먼저 썼다가 변호인들이 그건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내릴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내일인 것 같습니다. 5번째 소환 전에 주목받는 재판이 있는데 내일은 진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지, 내일 재판에서는 증언할 수 있을지, 한다면 뭐라고 할지 모두가 주목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오른팔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화영입니다. 정무부지사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무부지사 역할을 하는데 이제 경기도가 남북경 지역이고 또 평화 수요가 많아서 그렇죠. 이름을 다른 도시 같은 경우 경제부지사로 짓기도 하고 저희 도는 이제 평화부지사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자, 그동안 뭐 3번이나 연기가 됐습니다. 사실상 물론 3번째는 연기는 안 됐습니다만 결국 내일 재판 어떻게 전망들 되고 있습니까?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국선 변호사를 같이 대동을 해서 재판에 임하게 되고 이제 본인 진술이 지난번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엔 아마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김성태 회장이 대북 송금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 대표에게 미리 보고를 했다, 했다고 보고를 했다. 그리고 본인이 퇴임하기 전에도 그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또 보고를 한 바가 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가장 최근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인정을 하고 그 사실이 맞다라고 하는 말이 재판부의 공식 기록으로 이제 남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그 이후에 영장 청구에까지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발언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자필 편지에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만, 검찰 진술은 일단 협조를 요청했고 쌍방울 측에, 그리고 나중에 사후에라도 보고를 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그만두고 나올 때는 보고를 분명히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걸 내일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 화요일에도 그랬고 내일도 증인신문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증인신문만 그냥 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그 쌍방울 대북송금 문제, 대남 문제에 관해서 얘기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사실 그걸 재판부가 물어봤으면 아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식으로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오후 재판에서. 근데 내일도 그 현재 예정된 거는 증인신문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분명하지가 않은데, 더군다나 국선 변호인이 지난주에 선임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제 보통의 경우에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충분히 재판부가 물어볼 수 있어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왜 못 물어봤냐면 국선 변호인을 바로 그냥 오후에 그냥 선임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전혀 안 되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좀 재판부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이제 일주일 정도인가요? 아무튼 시간이 지나서 그 국선 변호인이 어느 정도 사태 파악이 되고 기록 파악이 됐다고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물어볼 가능성이 이번에 제일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 측에서 재판부에게 요청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30일 날 이재명 대표 일단 소환해서 검찰에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재판부가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수십 번 재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쟁점 정리가 거의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부에 대해서 물론 피고인 신문은 마지막에 하지만 그러나 또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최근에 그 이화영 그 전 부지사의 그 진술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재판장이 이제 더 이상 공전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그 입장에 대해서는 가부간에 어떠냐, 또는 그 검사 앞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은 조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근데 내용이 사실과 맞냐, 그렇게 진술했고 그 내용이 사실과 맞냐라고 답변하면 그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로 유무죄 판단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재판은 그 변호인이 없다라는 이유로 재판이 공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예. 변호인은 피고인을 도와주는 제도의 일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된 건 피고인의 뜻, 그리고 재판 진행에 3번씩이나 변호인 문제로 공전됐다면 재판장이 중심을 갖고 빨리 국선 변호인을 조력을 받도록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내일은 무엇보다도 그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진술을 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평생 모은 재산을 펀드 하나 잘못 들었다가 돈 한 푼도, 물론 나중에는 뭐 일부 보존을 받았습니다만 소송까지 가서 거의 뭐 빵프로 돈 한 푼 못 돌려받았던 사건, 라인펀드 사건. 그런데 재수사에 검찰이 착수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여기에 다수 연루됐다는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일단
지금 뭐 논란이 되는 김상희 의원 말고도 이미 김상희 의원은 나중에 이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 이런 얘기지만 다른 두 의원이 또 있었죠. 이미 재판 거기서 이제 불법 정치 자금 받은 사람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름이 알려지기도 했던 민주당의 기동민 의원과 또 비례의원이죠. 이수진 의원이 라임의 핵심 인사로부터 그 브로커였던 김봉현 씨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이 혐의로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뒤이어서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던 김상희 의원 논란이 더 불거지면서 이게 민주당 전체의 리스크로 번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김상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조단위 피해를 준 라임이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이었던 지난 2019년 8월과 9월에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 지금 그 부분을 받고 있는데 김 의원은 이게 어제도 또 입장문을 새로 냈거든요. 예.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작이고 나는 미리 정보를 취득하지도 또 나만 특별 대우를 받은 것도 없다면서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을 만나자 이렇게 거듭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뭐 기동민 의원, 이수지 의원 지금 재판받는 중에도 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김상희 의원도 계속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가 또 나옵니다. 정치 공작. 이제는 검찰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금감원이 정치를 하고 감사원이 정치를 하고 권익위가 정치를 하고 다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엉투당투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치 공작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먼저 오케이 해줘야 돼. 자,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무려 2천억 원에 달하는 그 피해를 입고도 돈 한 푼 돌려받지 못했었습니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알게 됐을 때 진짜 경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들은 아주 당당히 궤변을 들어놓고 있어요. 김상희 의원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지 않는 한 결국 다른 피해자들의 돈으로 메꿔졌다라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 배신감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자, 저렇게 돈 못 벌던 사람이 많게는 몇천억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1억 퇴직금 그거 넣었다가 그 돈 어떻게 좀 불려서 노후자금 마련하려고 했다가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쌓인 돈이, 그렇게 못 받은 돈이 1조 5천억에 달했잖아요. 1조 6천억이 넘죠. 예. 근데 이제 지금 김상희 의원은 이 환매했다는 것이 왜 특혜냐. 자기는 몰랐다. 그리고 본인 혼자만 환매받은 게 아니고 그 펀드에 있는 16명 모두가 환매를 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2억 원을 투자했었는데 환매된 돈은 뭐 1억 6천 얼마다. 그래서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손해를 받느냐 여부는 중요하지가 않고 환매를 왜 이 사람들한테만 해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푼도 못 건졌는데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환매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펀드는 그 돈을 투자받아서 본인들이 문제가 있으면 환매를 해달라고 그러면 환매를 해주는 게 의무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는 환매를 안 해주고 이 사람들한테는 환매를 해줬다는 거죠. 같이 위험한 시기에. 요게 이제 특혜라서 이게 법률상으로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지금 아마 검찰이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김상희 의원은 본인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김상희 의원이 포함된 그 펀드는 16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16명을 위한 뭐 맞춤형 펀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하필이면 그 16명한테를 포함해서 그 4개 펀드만 집중적으로 환매를 해줬거든요. 그걸 심지어 다른 펀드에 있는 자금까지 끌어들여서 해줬다. 지금 이게 금감원의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왜 여기에만 해줬느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이 검사 출신이시니까 뭐라고 보세요? 환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나올 텐데. 아니 당연히 그 환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죠. 근데 지금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피해자에게 다 환매해주겠다라고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몰랐던 거잖아요. 바로 검찰은 그 지점에서 환매 자체가 특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끌어다가 환매해줬어요? 그렇죠. 그것도? 예, 그것도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김상희 의원 등에 환매한 게 특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환매 자체가 특혜다라고 금감원에서 얘기하는 지점은 바로 그런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과연 그런 정보를 김상희 의원과 그 몇 명한테만 줬다면 그것도 특혜인 거죠. 그 펀드는 또 몇 명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특혜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심하게 나가면 수사가 더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맨 처음에 누구하고 이걸 정보를 가지고 이걸 만약에 펀드에 투자를 했느냐 아마 이 수사까지 다 나오게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뇌물이냐 아니냐 저는 거기까지도 아마 금감원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돈 문제라서 좀 복잡합니다만 지금 현역 의원 3명이 연루가 됐는데 이 민주당과 가까운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들에게도 25억가량이 흘러들어갔다라는 의혹이 오늘 조선일보 단독 기사를 통해서 또 제기가 됩니다. 요거는 당사자들의 입장과 함께 반영해서 말씀드리죠. 일단 이재명 캠프에서 대선 당시에 활동했던 인물들 라임 주범의 자금 25억 원이 바로 이 관련 인사들에게 흘러갔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 라인 펀드에서 그 부동산 시행사인 메트로폴리탄에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이제 라인 펀드에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300억 원 가운데 먼저 이제 19억 6천만 원이 민주노총 출신의 한 사업가한테 이제 넘어갔다고 하는 거거든요. 장모 씨라는 사업가인데 이 사업가가 지난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캠프의 외곽 조직이었던 기본경제특별위의 집행위원장이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21년도에는 금융인들 지지 모임이었던 민주평화광장 산하의 금융혁신위원회가 있었거든요. 예. 여기에 집행위원장으로도 이 장모 씨가 지금 활동을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민주당 한 지역 도당 후원회장을 지냈던 전모 씨에게도 별도로 이제 5억 3천만 원이 흘러 들어갔다. 라인 펀드로부터. 그래서 총 합쳐서 25억 원 가량이라는 건데 이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 돈이 이제 캠프로까지 흘러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지금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고요. 자, 민주당 반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그쪽 인사들? 예, 이분 이제 당사자들은 수소문을 해보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아마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오전 중에 확인해본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 얘기는 이분들이 캠프에 있었던 것도 정확히는 아니고, 그러니까 외곽 조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캠프 소속 인사도 아니었고 이 사람 자체가 의미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 대표와는 당시 당연히 본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위원장 이름으로 임명장을 가져간 사람이 수만 명에 달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 대표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캠프 사람은 아니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경제인 모임의 위원장이었다. 예, 그리고 외곽 조직이다. 분과위원회 위원, 집행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는데 무리하게 지금 이 대표와 연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 라임 사태는요, 지금 들어와서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지난 정권 때도 문제가 됐었어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미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 남부지검 이 금융범죄수사부 해체시켰잖아요. 거기가 이런 범죄만 아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데 해체가 됐어요. 지금 와서 재수사하는 거고 금감원도 이제 와서 다시 지금 조사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당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가 될까?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좋은 소식은 아니죠. 반가운 소식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저런 게 누적되면 의혹만으로도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부정적 이미지가 더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당이 나서서 그 검찰의 수사에만 맡겨서 뭐 할 것이 아니고 또 강제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저런 문제가 있다면 당이 나서가지고 가부안에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내서 드러내게 해가지고 자체 정화 기능이 있다는 걸 국민들 앞에 좀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안에는요, 독립운동가 5인의 5분의 흉상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화면 저희들이 사진 준비한 거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 저기 육사 충무관 중앙현관 앞인데 홍범도, 김자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설립자죠. 이회영 선생의 흉상이 설치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국방부가요, 이 흉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라는 예고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육사 교내에 있는 그 기념물을 다시 정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그러면 장교의 요람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독립 영웅들을 왜 철거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육사는 가능하면은 육군의 창설 또는 육군사관학교 창설이라든지 군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들을 하는 방향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독립운동이나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자, 최근에 이 역사와 관련된 논쟁이 많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반대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왜 철거를 하느냐, 독립운동가의 그 흉상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들이요,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고 또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처사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독립군과 광복군은 국군의 뿌리인데 국방부가 합당한 이유도 없이 흉상을 철거하고 또 이전까지 시도를 하는 건 민족의 정기를 드러내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이 5명이 항일 투쟁의 선봉장에 섰고 또 신흥 무관학교도 세우는데 독립군 양성에도 이바지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한편, 또 일부는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 등은 논란이다 이런 주장들도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자 이제 대통령실도 이건 육사가 결정할 일입니다라면서 한 발 좀 빼는 양상인데, 지금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에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그 판단이 되고요. 사실은 이게 왜 철거하느냐,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논쟁이 되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왜 그걸 육사에 설치해야 되느냐, 이게 논쟁이 됐어야 돼요. 아하. 이게 문재인 정부 초기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다른 분들은 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자, 홍범도 장군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을 육군사관학교가 어떤 데입니까? 공산당 세력과 맞서 싸우는 장교를 육성하는 학교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소련 공산당에 가입해서 활동했던 사람을 기리는 흉상을 갖다 놓고 그러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뭘 본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저는 정체성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의 그 항일 투쟁,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항일 투쟁은 기리자 이거예요. 기리는데 왜 그걸 육군사관학교에 그 흉상을 놓고서 기르느냐? 그거는 독립기념관이나 아니면 다른 뭐 독립운동 뭐 하는 무슨 단체나 뭐 기관이나 이런 데에 모셔놓고 기리면 되잖아요. 근데 육군사관학교는 다르다는 거죠. 육군사관학교는 공산당 세력과 맞서는 장교를 육성하는데 거기다가 공산당 전력이 있는 사람을 모셔다 놓고 그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자꾸 이거 두 개를 엮어서 뭐 독립운동의 그 역사를 부정하냐, 그게 아니고 육군사관학교에 전시하는 건 적당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반론을 이제 이견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기에 계신 분들은 대한독립군, 광복군에서 항일운동,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렇죠. 분들입니다. 지금 홍범도 장군만 해도 항일 전력에서 획한 성과가 있었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소련과의 관계라든가 레닌과의 관계는 그 당시에 말하자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그랬던 것이고, 그때는 미국과 소련이 한 동맹이다시피 했습니다. 일본에 그렇죠. 대한 궁극주의나 뭐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측면에서. 2차 대전 때 승전국 지위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는 항일이라는 일본과의 전선에 있어서는 미국과 소련이 대립된 입지가 아니라 거의 동맹 수준에 가까웠다라는 차원에서 저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국방부가 또 육사가 일어나서 저 국민적 논란을 벌인다. 그건 진짜 소모적이에요. 국방부가 지금 나라 지키고 저 뭐 대북이라든가 한반도에 저 여러 가지 그런 평화를 유지하고 하는데 더 전력을 다해야지. 지금 저 흉상하나 뭐 철거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논란을 벌이면 결국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대통령실도 저거를 남일 보듯이 뭐 제3자 보듯이 방관자적 입장에 쓸 것이 아니라 논란이 있으면 빨리 조기에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소모전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왜 문재인 정권에서 항일 운동에 기여하신 분들을 찾아서 흉상을 세우고 왜 이랬을까요? 정율성 문제도 같은 문제거든요. 김원봉 사태도 같은 문제예요. 보세요. 정율성, 김원봉은 기본적으로 6.25 전쟁의 전범이에요. 주범이에요. 우리한테 적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서운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핵심이 뭘까요? 문재인 정권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항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육사에다가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하자면은 그 에피타이저 정도로 항일 운동하신 분들 기린다고 그러면서 육사에 세우시고 그다음에 핵심은 김원봉하고 정율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이런 행동들을 다 봤을 때 육사에 세웠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이거는 육사의 정신에 맞지 않다. 좀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지점이 정율성, 김원봉과 저는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그 말씀은 문재인 정부에 있던 걸 그냥 지워버리겠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이 시점에 앞으로 나가기도 지금 바쁜데 그 문제 가지고 자꾸 해서 논란을 벌이면 소모적이지 않을까요? 그게 국민 통합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의 정체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일을 문재인 정권이 했다면 너무 이념 그거를 정체성, 지우는 게 맞는 거 새롭게 나가는 게 맞는 거죠. 다 누구나 백선엽 장군도 나름의 친일 경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만 갖고 논란을 벌이면 사회통합이나 국민통합이 안 되니까 적당한 흠에 대해서는 아니 6.25 전쟁 때 용인하고 아니요, 진짜 넘어가고. 이 지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원님. 6.25 전쟁 때 그러면 돌아가신 그 수십만의 우리 국군 병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사실 이게 우리 역사를 규정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잘못 써서는 안 되겠죠. 자, 지금 논란이 되는 것 또 하나 있죠. 광주광역시가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이 시간이 갈수록 더 가열되고 있는데요. 과연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기를 만한 인물인지 뭐 독립운동가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러자 정율성에 대해서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6.25 전쟁의 주범과 같습니다. 정율성은. 왜? 북한군을 처게 만들 때 들어가서 협조단 단장을 했고 북한 군가까지 지었는데 그 군가가 어떤 군가입니까? 그 군가가 불리우는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수백만 명이 결국은 북한군에 의해서 학살된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세상에 침략군의 군가를 지은 사람을 기념하는 공원을 만든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일까요? 저는 이 세상에 이런 나라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 단독 기사인데요. 정율성 중공군과 서울을 내려왔었는데 궁정 악보를 약탈해 갔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이 광주 출신 중국 음악가 정율성이 51년도 일사 후퇴 때 중공군과 함께 또 서울에 내려와서 조선 궁정 악보 등 조선 왕실과 관련한 유물들을 중국으로 가져갔다 이런 내용이 알려진 건데요. 이 정율성은 6.25 개전 초기 때 북한이 점령하고 있었던 서울에 머물다가 수복 이후에 다시 중국으로 피신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항일 음악전사 정율성 등에 따르면 그 서울에 머물 동안 사대문 내 주요 시설과 또 고위관료 사택 등을 뒤지고 다니다가 조선 궁정 악보를 손에 넣었고 또 광주문화재단 자료에 따르면 종묘 재래악 등 챙겼던 악보들이 18집에 달한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정율성은 이를 모두 중국으로 지금 가져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뭐 반환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젊었을 때 사진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정율성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중국으로 귀화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빨리 영향력 있는 인사가 됐을까? 당시 젊었을 때 사진인데요. 중공군으로도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 분석 가운데 하나는 정율성의 부인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율성의 부인이 중국인인데요. 정설송이라고. 근데 당시 중공의
최고 실력자, 당시 총리였던 주은래의 양녀였답니다. 지금 아마 그 부부 사진이 잠깐 지나간 것 같은데 주은래의 양녀였으니까 주은래의 양녀의 남편, 사위였던 것이죠. 따지고 보면 뭐 어느 정도는 지금 저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그런데 같이 내려왔대요. 6.25 초창기에는 두 사람이. 근데 부인이 먼저 올라가고 나중에 남아있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의 그 남하를 하는데 이번에는 일사후퇴입니다. 일사후퇴가 뭡니까? 중공군의 그 북치고 꽹과리 불고 나팔 불고 여기에 지금 피해를 당해서 내려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그 북한 이산 가족 중에는요. 일사후퇴 때 내려오셨다가 못 올라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 중공군 따라왔는데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궁정악보를 가져갔다. 글쎄요. 이 인물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광주 출신인데 광주에서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일성을 기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일성을 이제 여러 가지 인력,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 시절에도 사실은 정일성로를 만들 때 광주에 예. 그 문제를 한번 집중 보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군과 뭐 뿐만 아니고 중국의 인민해방과 뭐 이게 다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반한적인,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뭐 그와 뭐 똑같은 거죠. 중국으로 기화했으니까 이런 인물을 과연 고향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광주의 정일성로를 만들고 역사공원을 만들고 뭐 생가를 복원하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거기다 투입해야 되느냐? 그건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글쎄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건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더 좀 여론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예. 짧게 두 분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사실은 그 6.25 전쟁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망을 했어요. 전사를 한 거죠. 전쟁 중에. 사실은 그때 당시 소년들도 나가서 국군에 편입돼서 얼마나 많이 지금 전사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포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의 적이었던 6.25 전쟁의 주범입니다. 김일성과 함께한 세력들. 그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국민 세금으로 그들을 기리고 영웅으로 만들고 공원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도대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 시장한테 묻고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묻고 싶어요. 왜 그러셨는지. 예. 광주에서는 그 정일성 씨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경을 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음악제도 있는 있었고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공원도 그런 차원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광주 시민들 사이에 공론화가 좀 잘 되고 또 사회적 여러 가지의 좀 그 의견이 공론화가 돼서 합의에 어느 정도 좀 이르렀을 때 조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뭐 막 서둘러서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 사면을 받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자신의 공백 때문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가기 위해서 선거사무소까지 차렸다고 합니다. 자, 최주원 기자, 결국 출마를 하는 분위기입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요. 강서구 마곡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다 이렇게 뭐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이제 본인의 SNS에다가 공지까지 했거든요. 예. 이미 지난 18일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출마는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 자체를 이제 내려놓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광복절 사면으로 이제 특사로 이제 복직이 되면서 이번에 다시 재도전에 나서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일까요? 당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김태우 전 구청장의 출마에 대해서는 당과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를 조속히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의원들은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커지는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의 목소리. 정우택 국회부의장, 공천에 국민 판단 받아야 된다. 공천하자. 이걸 우리가 그러면 왜 사면을 해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아까 입장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천을 안 한다고 이건 비겁한 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과거에 서울, 물론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다시 이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만 그때 민주당 후보 공천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약속 깨고 공천했다가 성공했나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우려를, 야, 이게 지금 총선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이게 지금 강서구청장 한 자리가 중요해.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양쪽 의견이 뭐 다 저는 틀리다고는 보지 않아요.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핵심이 뭐냐면 과연 공익 제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 저는 그거하고도 지금 이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결론이 안 났는데 이 김태우 공익 제보자였던 이분은 이렇게 쉽게 빨리 대법원에서 확정을 해줘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익 제보자로서의 그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면 복권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공천 심사위원회 공관위를 빨리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저는 당이 숙고해서 뭐 경선을 할지, 예를 들어서 뭐 단독 공천을 할지 여러 부분을 의논해야지 지금 이걸 가지고 그 계속 시간을 많이 끌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도 빨랐지만 특별사면도 빨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당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이렇게 빨리 해준 것이 공천을 하라는 메시지인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공천은 명분과 실리가 다 있어야 됩니다. 우선 명분상으로는 굉장히 약해요. 우선 당원 당규에 봐도 본인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에 다시 공천을 한다? 이거는 당원 당규에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무공천하도록 돼 있죠. 이걸 바꿔야 되는 문제. 명분이 없죠, 별로. 그다음에 실리의 문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우 전 구청장을 공천했을 때 강서에서 당선될 수 있다. 라고 하면 무릅쓰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꾸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하루빨리 결심을 해야죠. 국민의힘이. 적어도 그 집권당이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 자, 결심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게 혼란스러운 원인 제공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내건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은 특별사면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 저 김태우 씨에 대해서만 저렇게 빨리 해준 건 말하자면 국민의힘 보고 대통령으로서 메시지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근데 막상 하려니까 이제 대명분이 약하니까 이제 주저하고 뭐 이런 혼란인데 그거는 진짜 국민들을 얕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예. 원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공정과 상식은 이미 스스로가 팽개쳤다. 아니 그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지키신 거죠.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관이 말도 안 되는 사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실 대법원 판결을 한 거거든요. 공익 제보자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 그걸 바로잡는 거는 대통령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으로 그걸 바로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무려 2시간 반 동안이나 경찰이 출동했고 2시간 반 동안이나 경찰과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중에는요, 특공대까지 투입해서 붙잡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양손에 흉기, 아니요, 흉기가 무려 8개나 발견됐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주변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30대 A씨입니다. 경찰이 제지하자 A씨는 상의를 벗고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찰분들 오시니까 자기 이쪽에다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A씨는 저녁 7시 25분부터 10시 5분까지 2시간 반 넘게 흉기 난동을 벌였고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됐습니다. 잡았나 보다. 잡았어? 잡았나 보다. 범행 당시 A씨는 흉기 8점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인 현장입니다. 2시간 반 넘게 경찰과 대치를 벌이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직접 저희 동네에 그런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너무 불안하고 솔직히 사람 많은데 다니기가 겁나요. A씨는 경찰에서 최근 가족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면서 자해하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차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었는데 흉기는 10년 전 요리사로 일할 때 식당에서 챙겨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4년 전 정신과 진료를 받았지만 현재 약은 복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불똥이 연예계로까지 튀었다고 합니다. 이 가수가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놓고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룹 자우림의 보컬이죠. 김윤아 씨인데요. 김윤아 씨가 무슨 글을 올린 겁니까? 네, 김윤아 씨가 24일에 SNS에 글을 올린 건데요. 내용이 뭐냐면 며칠 전부터 나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블레이드 러너 더하기 4년에 영화적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는데 디스토피아가 현실이 된다. 예, 그러니까 블레이드 러너가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SF 영화인데 예. 굉장히 암울한 미래를 그린 공상 영화거든요. 근데 그 영화 속에 암울했던 현실이 모습이 이제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방사능비가 그치지 않아 빛도 들지 않는 영화 속 LA의 풍경이라고 하면서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 라고 썼는데 지옥에 대해서? 예, 이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쓴 글로 해석이 되면서 논란이 된 것이고 동시에 김윤아 씨가 물 순환 과정을 표현한 글도 올렸거든요. 예. 이미지도 올렸거든요. 이 이미지도 결국 바다의 오염수를 방류하면 이렇게 순환을 거쳐서 다 위험해진다. 그걸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자신의 의견을 밝힌 거를 두고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조금 가수로서 아직 뭐 밝혀지지도 않은 걸 가지고 경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전용욱 전 새누리당 의원은 광우병 사태 때 크게 논란을 일으킨 이 사람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라고 지적을 했는데 누구랑 비슷하다는 겁니까? 일단 뭐 김윤아 씨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좀 다소 경솔했다라고 비판하는 건 뭐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특히 전용욱 전 의원은 2008년이었죠. 광우병 파동 때 그때 촛불 집회에서 배우 김규리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넣겠다. 청산가리를 먹겠다. 네, 차라리.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약간 안 좋은 취지의 별명이 이제 청산규리라는 별명이 붙었었는데 예. 이번 김윤아 씨의 이 소위 말하는 SNS 글, 뭐 RIP 지구, 뭐 레스트 인 피스 지구, 뭐 이런 글에다 조금 전에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보고 이제 전용욱 전 의원은 아니 그러면 2011년에 이제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터졌을 때 그때는 처리도 되지 않은 그 오염수가 그냥 방류가 그렇죠. 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처리가 된 처리수가 나오는 건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분노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분노를 했어야 될 사람이 2016년, 2019년에 일본에서 먹방을 찍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일본 먹방러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2016년에 오사카에서 이제 청어소바를 맛있게 먹는 그런 SNS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자, 이러자 최소원 씨의 딸이죠. 정유라 씨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네, 정유라 씨는 어제 SNS에서 일본인은 뭐 단체로 방사능 면역이 체계가 있는 거냐라고 하면서 말만 들으면 다 죽게 생겼는데 이 간단한 질문에 답도 못하면서
몰라 아무튼 해양 오염은 일본 전범이라면 장땡인 거냐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예. 이어 나라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자국민의 이익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일본이 지구를 오염시킬 정도로 오염수를 자기네 나라 앞바다에 푸는 게 대체 무슨 이득이 되겠냐며 일본은 생선을 안 먹고 일본에는 비도 안 오냐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서 국제 원자력 기구에 들어가서 연구 결과를 들고 반대해야지 과학이라고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마지막으로 공부한 사람이 평생을 과학 공부해온 사람의 말을 아 몰라 아무튼 맞다 이러고 하면 되는 거냐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튼 뭐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민감한 시기에 확인도 안 된 얘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후폭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때 북한 김정은의 말투며 복장 등 이미지가 희화화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짜 김정은의 헬로윈에서 김정은 코스프레가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 김정은 지금 화면 보세요. 이 뭐 헬로윈데이 복장인데요. 마치 저 뒤에서 보면 김정일과 김정은이 걸어가는 것처럼 저렇게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술 한잔 할래요? 세 잔 주세요. 뭐 이러면서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딱 봐도 좀 비슷하게 생겼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북한 김정은의 최근 얼굴이요. 이 앞에, 이 가슴에 딱 찍혀 있는 이런 티셔츠가 지금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대요. 어떤 티셔츠입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이 새겨진 그런 티셔츠가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 1위, 2위를 다투는 그런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과 더불어서 글씨도 새겨져 있는데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 이거예요 지금? 가격이 한 2만 원도 안 되는 뭐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는데 휴대폰으로 간편 결제할 수 있게 그렇게 누구나 살 수 있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게 뭐 티셔츠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또? 네, 종류도 굉장히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을 웃는 정은, 정색 정은 이렇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웃는 정은도 찾을 수 있고 정색한 정은도 찾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색상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얼굴 프린트를 앞뒷면에 할 건지 여부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택배 배송비 3,000원까지 포함하면 2만 원 안팎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이런 구매 방식은 사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렇게 휴대전화 같은 걸로 간편 결제를 할 수 있게 하면 사실 일반 청소년들도 구매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법원이 대남 적과 통일을 시도하려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단체의 총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그냥 모두가 그냥 편하게 살 수 있게 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좀 구매할 때 우려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글쎄요, 처음엔 뭐 장난인 줄 알고 누가 뭐 하나 입고 다니면 저거 봐 그랬을 텐데 저렇게 대량으로 팔기 시작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건데 이러면 이거 법적으로 문제 안 되나요?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뭐 웃자고 하는데 죽자고 하는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한 보수 시민단체가 이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그러니까 찬양고무죄,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 소위 말하는 수괴를 찬양하는 그런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이제 수사를 아직 뭐 시작을 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이런 거죠. 저걸 딱 보면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의 김정은을 막 이렇게 미화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들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저걸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정도를 보고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훨씬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쿠바의 체 게바라 얼굴을 하는 것보단 트럼프 머그샷 그 얼굴 갖다 놓은 거랑 비슷할 거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절하다고 하긴 그렇겠으나 이걸 가지고 진짜 심각하게 뭐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뭐 이런 부분들까지 논의를 하는 것은 제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김정은이 초상권 침해 이래가지고 만약에 김정은이 소송을 하면 저 뭐 보긴 하겠어요 저런 거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계절이 뭐 사실 뭐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요즘 뭐 많이들 드시죠, 킹크랩. 근데 이게 가게에서 사 먹으려면 한 식구 나가면 몇십만 원이에요. 진짜 어르신 한번 모시고 나갔다가는 정말 한 20-30만 원은 그냥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시죠? 수산시장으로 직접 가시잖아요. 거기서 사다가 쪄서 주기도 하니까 거기서. 그게 더 저렴하다는 생각에 수산시장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분이요. 자, 큰맘 먹고 수산시장에 가족들 먹을 킹크랩을 사러 갔대요. 사서 왔는데 좀 이상하더래요.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고 자세히 봤더니 킹크랩 안에 저 보이십니까? 육안으로는 저게 뭔지 몰라요. 저게 허옇잖아요. 저게 지금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지금? 얼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얼음이요? 네, 킹크랩 안에 얼음이?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저울치기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킹크랩 하나가 뭐 한 1kg 정도 되는데 거기다 얼음을 좀 집어넣으면 얼음이 무겁잖아요. 예. 그럼 아무래도 무게가 더 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저 제보하신 분께서 본인이 이제 문자로 킹크랩을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킹크랩의 무게, 이 저울 그 계량한 사진을 이제 업자가 보내준 건데 예. 거기에 2kg가 좀 넘게 나왔어요. 1kg당 가격이 65,000원인데 가격이 132,300원이다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오, 13만 원이 넘어. 알을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알이 아니라 얼음을 품고 있는 킹크랩의 모습을 보고 야. 누가 봐도 저건 2kg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게를 속이는 소위 말하는 저울치기, 저울로 무게를 저런 방식으로 변화를 한 것.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 저울 뒤로 살짝 누른다거나 네. 아니면 뭐 다리 한 짝이 없거나 뭐 이런 방식이었다면 얼음이 저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죠, 저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거는 얼음을 넣어서 무게를 고의로 늘린 거다라고 의혹을 제기하신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뭐 다리 없는 꽃게 이런 건 있었습니다만 세상에 저런 방식으로도 사람을 속이는군요. 네, 이거 오름치기 될 수도 있겠어요. 저울치기라고 하면 네. 사실상은 벽돌을 좀 놓거나 아니면 약간 손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무게를 올린다던가 또 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다리 없는 개도 사실 팔기도 했어요. 저희들도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심지어 사실 물 빠짐이 없는 바구니를 이용해서 무게를 재면 좀 무겁게 나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얼음입니다. 얼음을 넣는데 이걸 소비자한테 직접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하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이게 뭐지? 라고 봤더니 사실상은 이 안에는 소비자한테 얼음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건가? 라고 싶기도 하고 예. 아니면 얼음 무게까지 포함해서 크랩을 파는 것인가? 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에요. 저 주사기로 이렇게 물을 갖다가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얼려버리면은 마치 저게 무슨 알이 그냥 꽉 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이런 사진을 아무런 의심 없이 소비자한테 보냈다는 것 자체가 수산시장에서 굉장히 이런 일을 많이 했을 것 같다라는 의심까지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러니까 이게 어물전망신 꼴뚜기가 시킨다고 이런 분들 때문에 그 수산시장 자체가 지금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수산시장 상인분들이 정직하게 영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상인분들이 이렇게 뭐 소비자를 속이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종종 뉴스에 나오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수산시장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고 소비자가 가서 혹시 내가 바가지 쓰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안고 그 쇼핑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몇몇 상인들이 수산시장 전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상인분들이 보다 양심적으로 영업을 할 필요도 있고 또 수산시장이라든가 상인의 차원에서 감시 활동을 지금까지보다 강화해서 국민들이 좀 수산시장에 믿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와이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최악의 산불 때문에 정말 큰 피해를 겪었죠. 그런데 그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또 났대요, 불이. 자, 현장에서 들어온 화면들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렇게 됐던 곳인데 자, 또 불이 났어요. 자, 이쪽에서 보니까 저 산 위에서 이제 사이렌 소리 들리는 거 보십니까? 저 소리 또 들으면 지금 하와이에 사시는 분들은 이젠 정말 기절을 할 것 같아요. 또 어떻게 하라고?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예,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사이렌 소리가 났거든요. 예. 좀 전에 저 소리 또 들으면
하와이 주민분들이 놀랐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 소리를 또 들은 게 아니라 그렇지. 지난번에 못 들었죠. 지난번에 안 울렸어요. 네, 지난번에 사이렌이 안 울려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예. 이번에는 사이렌이 조기에 울린 겁니다. 울리긴 울렸네. 네, 하와이에서 지난번에 산불이 났던 지역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떨어진 인근 지역 카하나 팔리 지역에서 지금 산불이 또 난 건데 주민들은 깜짝 놀랐고 근데 이번에는 조기에 사이렌이 울리면서 진화도 빨리 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더 큰 피해는 없었는데 어쨌든 주민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하와이로 뭐 신혼여행도 많이 가고 여행들 많이 가고 휴가도 이 여름 휴가철에 가실 분들 많았었는데 저렇게 되면 당분간 미안해서도 못 가요. 백송무 변호사님도 네. 제가 알기로는 잠깐 전에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 예. 네. 다녀오신 분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피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우리 영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만 정말 아름다운 휴양지 하와이의 그 마우이 섬이 거의 폐허가 돼버린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8일 발생한 화재로 일단 확인된 사망자만 115명이고요. 그리고 FBI가 발표한 실종자 수가 388명인데 한 100여 명 정도는 소재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다 잔해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냥. 아까 소실된 건물만 2,000채가 넘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하와이 내 저 마우이 섬에서 빨리 재건 작업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걸 보면서 정말 그냥 그 전 세계인의 또 어찌 보면 휴양지이기도 그렇죠. 하지만 또 저분들의 정말 좀 절실한 또 삶의 터전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재건이 되길 바랍니다. 예. 참 우리 교민들도 꽤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교민들의 인명 피해는 많이 파악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을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